당신이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극도로 절망했으면 좋겠다. 비극의 폭발에서 일어설 용기, 벼랑 끝에서 시작하는 긍정, 인간의 놀라운 잠재력을 응원한 사나이 니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1844년 10월 15일 프리드리히 니체는 독일 라이프치 서남쪽 레켄에서 목사 칼 루트비 니체의 맏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전통을 사랑한 인물이었고 교리에 맞춰 사는 매우 청빈한 종교인이었어요. 니체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며 가족과 삶에 충실했던 아버지를 죽는 날까지 추억합니다. 생애 첫 5해를 보낸 레켄에서 니체는 충만했습니다. 과수원과 꽃밭으로 둘러싸인 거주지에 물고기가 가득한 4개의 연못을 놀이터로 두었던 니체의 유년 시절은 남부럽지 않은 풍요 속에 있었죠. 그러나 니체의 나이 5살, 아버지가 사망하자 니체는 여동생, 어머니, 할머니, 고모 둘과 함께 나움부르크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5명의 여자와 동거한 니체는 훗날 진리는 여자라고 정의했죠. 수수께끼 같은 지난날의 체험이 진리로 가는 여정처럼 까다롭다는 의미였을까요? 여하튼 여성에 둘러싸인 당시의 시간은 고운 추억은 아니었습니다. 14살이 된 니체는 명문 기숙학교인 포르타에 입학합니다. 어릴 적 친구였던 핀더와 크룩과 교제하며 게르마니아라는 그룹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 글을 썼고 서로 격렬한 비평을 쏟아냈죠. 끝까지 마감을 어기지 않았던 근성은 오직 니체만 실행했으나 친구들과 창작의 모험을 공명하기엔 충분했습니다. 1864년 니체는 본대학 신학부에 등록했지만 성직자가 되기 위한 공부보다 문헌학 교수로 명성을 떨치던 리첼 과이안의 수업을 듣습니다. 리첼 교수는 니체의 탁월함을 엄청나게 아꼈고 덕분에 니체는 24살에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죠. 1868년 20대 청춘 니체는 리첼 부인의 소개로 바그너와 처음으로 만납니다. 놀랍도록 생기 넘치고 쇼펜하우어를 추종하는 취향이 꼭 맞는 바그너에게 니체는 퐁당 빠집니다. 당시 쇼펜하우어의 날렵하고 세련된 허무주의는 종교에 저항하고 낭만을 증폭하려던 혁명시대의 청춘들에겐 첨단의 증오였고 신학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니체에게는 사이다 같은 청량함이었어요. 더구나 바그너의 음악은 쇼펜하우어적 예술의 구체적 실현이었죠. 한편 1869년 니체는 스승 리첼의 추천으로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만 나이 24살에 말이죠. 시험도 통과, 학위도 통과, 엄청난 특혜, 스승을 잘 만난 것이죠. 청춘의 방황도 없이 기성세대로 직행한 니체는 당시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둡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이 속물이 되어야만 해. 니체의 별명은 멋쟁이였다고 해요. 연미복을 입을 때 쓰는 높은 모자인 회색 토퍼를 썼던 단 2명의 대학 신사 중 하나가 니체였으니까요. 니체는 고전문헌학 교수로 1879년까지 10년간 성실히 일합니다. 병의 악화로 연금을 허가받고 퇴직한 나이가 34.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에 니체의 몸은 따라주지 않았죠. 고통은 니체의 위대한 손님이었어요. 총이 있었으면 머리를 수십 번도 더 날렸을 것이라고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죠. 그러나 니체는 고통에 패배하지 않았어요. 아플수록 집중했죠. 존재의 시간을 사랑하려는 고집으로 기압계와 온도계를 들고 다니면서 자신의 몸에 최적화된 장소를 떠돌면서 글을 쓰고 철학을 다듬습니다. 20대 청춘이 끝나갈 무렵 니체와 바그너는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당시 바그너가 독일 민족주의에 가담하면서 제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짓 낭만주의자로 변해가고 있다고 니체는 판단했죠. 제2의 아버지라고 믿었던 바그너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니체는 더욱더 철학의 과업에 몰입합니다. 그 최고의 정점에서 저술한 책이 신은 죽었다를 설파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독과의 전면전이었던 이 시기를 니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혼자 살기 위해서는 짐승이 되거나 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셋째 경우가 있다. 짐승이면서 신이 되는 것. 다시 말해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잠깐 과업의 상승과 함께 치열한 몰락을 경험했던 루 살로메와의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1882년 4월 니체의 제자이자 친구인 파울레의 초대로 로마에서 루 살로메를 만나요. 러시아 귀족의 품격과 교양을 장착한 살로메에게 니체는 홀딱 반해 청혼까지 하죠. 그러나 살로메는 니체에게 남자로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너무 솔직하고 너무 독특했던 니체는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에 무능했어요. 5명의 여성과 엮여 살았던 그는 남성 고유의 매력을 다듬기보다 여성과 동화되는데 더 익숙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갈망했으나 여러 번 실패했던 니체는 고독이 자신의 천직임을 깨닫고 사랑의 몰락으로부터 탈출해 오직 창작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나 니체의 작품은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너무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1886년 선악의 저편이란 놀라운 작품을 자비로 출판하기까지 합니다. 책이 팔리지 않았고 당대 지식인 사회에서 니체의 철학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를 전전하며 철학을 끝장내겠다는 제명령에 올곧게 복종한 니체는 188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서 쓰러집니다. 니체의 몸은 니체의 창작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빛의 속도로 질주하는 열차 위에 올라탄 인간의 신체적 한계 같은 것이죠. 하지만 니체는 그 몸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낙타보다 허술하고 사자보다 약하지만 인간의 몸은 시간의 율동을 타며 도약과 비약 없는 단단한 근성으로 진전하고 전진하여 지구라는 별에 문명과 문화라는 고유한 양식을 탄생시켰으니까요. 니체가 정신을 잃자 불행하게도 니체는 유명해집니다. 어머니는 니체를 정신과에 입원시켜 관리했고 동생 엘리자베트는 니체 저작권을 사들여 장사를 시작합니다. 보불전장에서 이기고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제국주의를 확장하던 독일이 니체라는 탁월한 철학을 각색하여 세계의 패자로 등극하고자 했으니까요. 이 조작된 니체 철학은 니체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유태인 탄압의 소재로도 활용됩니다. 훗날 히틀러까지도 엘리자베트를 마치 신의 동생처럼 생각했어요. 쓰러진 뒤 근 10년이 지난 뒤 동생이 설계한 바이마르의 니체 문서 보관소에서 인형처럼 살아가던 니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으며 어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유명하다는 사실도, 자신이 왜곡되고 있다는 비극도, 자신의 어머니가 이미 세상과 작별했다는 현실도 알지 못했죠. 1900년 8월 25일 니체는 그렇게 19세기와 20세기를 잇는 지점에서 눈을 감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니체의 손발이 되었던 제자이자 친구 가스트는 이렇게 주도사를 합니다. 당신의 죄에 평화가 깃들길, 당신의 이름은 후대에 걸쳐 신성할지니. 그러나 이 말이 니체를 2번 죽이는 고약한 언사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 해서 어느 날 내가 신성하다라 불릴까봐 매우 두렵다 고 써두었으니까요. 누구나 제 몸의 잠재력과 제 정신의 통제력을 발산할 수 있다고 믿은 니체의 저 확신에 찬 목소리에 순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한 니체는 오직 인간 쪽에서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을 긍정했던 니체가 아니니까요. 첫 문장을 반복하며 니체의 생을 갈무리합니다. 당신이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극도로 절망했으면 좋겠다. 절망의 끝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살벌한 긍정을 위하여. 안녕! Paper Renaissance